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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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3월 31일에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전달한 만큼 아주 터프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어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전체적으로 주제는 조금 완화된 것 같은데 쟁점은 분명해진 것 같지만 나머지 수리 문제와의 결합이라든지 또 수리가 사실상 이제 미적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길게 끌어가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시간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를 하자면 꾸준한 연습을 하자면 굉장히 합격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면이 있다는 거, 제가 느낀 전반적인 소감입니다. 네, 거기에 말씀을 약간 덧붙여 본다면, 이 전통적으로 이제 연세대가 1번, 2번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다가 2020학년도부터 문제를 좀 세분화하는 스타일로 변형되고 있는데, 1번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마찰을 통한 학생의 이해도를 검증해 보려 한다면 2번에서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학생의 사고력을 검증하고 확장해 보려는 시도가 많은데, 그런 1번과 2번의 문항별 목적의식이 이번 연도에 들어서는 조금 더 강화됐다. 이런 측면도 주요한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대 논술 문제에서 특별하게 관심 있게 보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제가 볼 때는 1번에서 주로 많이 다뤄지는 이 비교, 설명,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도를 묻는 부분이 아주 뚜렷해졌다는 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특히 2020학년도와 조금 비교하면 이런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 논제가 약간 모호하게 나와서 학생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2020학년도 특히 사회결 문제에는 조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논하라는 것이 견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교도 들어갈 수 있고 비판도 들어갈 수 있고 평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좀 없이 논제가 의미하는 바가 뚜렷해졌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고의 깊이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언어 논술, 그러니까 범 1번의 명확성이라는 부분은 저도 철저하게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대 문제는 학생들이 풀고 나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뭘 풀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작년에는 학생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율성이냐, 사회의 영향력이냐. 이 딜레마죠. 딜레마가 명확한 데다가 요거는 뭐 성균관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매우 많이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익숙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시험을 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기시적으로 좀 더 명확한 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간과 행복 간의 딜레마인데, 이건 뭐 경희대학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이나 나왔던 흔한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해졌고, 그 다음에 언어도 방금 김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하시오 뭐 이런 것처럼 막 꼰대말 이런 거 안 나오고 평가하라, 비판하라, 설명하라 아주 명쾌하게 나왔고, 각 세부 문항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특히 말씀하신 2020년도의 그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3자 비교가 모호하게 나왔었는데, 그런 3자 비교 같은 것들이 빠지면서 이제는 좀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해요, 학생들한테. 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온 것 같다, 문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난이도는 딴 데서 잡히는 거죠. 이제 2번에서 가면 통계도 나오고 수학적인 영역도 나오면서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을 계속 가중시켜서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빠르게 포기하는 시험, 이런 것들을 유도한 것이 아주 두드러진 특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에서 인간계로 내려왔던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만큼 이제 가이드라인을 줄여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의 특성상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가 전통적으로 중요시했던 다면사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입체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문제 유형이 평가 유형인데, 그 평가 유형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이 지나치게 한쪽에만 매몰되지는 않는지, 혹시 양가적인 특성을 학생이 제대로 살펴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연세대가 살피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연대 평가가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면
가능성과 함께 써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 학교가 이제 다면 사고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라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맞지도 이게 정확하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장 관계를 학생이 끝까지 잘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험이 펼쳐지면은 만만치 않은 조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이제 영어와 수리 논술의 난이도 자체가 잡히는 부분 때문에 실질 체감 난이도는 아무래도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해주신 그 다면 사고에 대한 부분은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게 2008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3년 전인가요? 그때 그 연세대에서 다면 사고형 논술 자료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연세대가 어떠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문제를 출제한다. 거기서 말하는 다면 사고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선행학습 영역평가 결과 보고서 맨 첫 문장은 본 대학은 다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출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대학교 논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주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어떤 입체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어떤 대상을 다양하게 보고자 하는 관점, 그러한 의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항상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연세대는 영어 제시문과 수리 문제가 함께 출제되어서 학생들이 부담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 영어 제시문과 수리 문제는 각각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영어 제시문이 이제 내용이 일관되게 심리학적인 부분을 풀어쓰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오전, 오후, 즉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가 동일했는데요. 보통 이제 심리학적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처리를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통계로, 실험 통계라고 해서 실험 값을 통계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실험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글로 쓰는 게 흐름이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왜 그러냐니까, 통계는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실험 데이터를 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숫자를 보고 빠르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글은 그거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모티베이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모티베이션을 찾아내는 부분이 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대학의 기초교양 영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나 또는 연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재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보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접했던 내용인데, 다만 이게 다른 제시문하고 결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어떤 학문적인 어떤 딜레마나 가치를 함의하고 있을 때 이게 실험은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이게 국문일 때도 실험이 한글로 나와 있어도 학생들이 이해를 잘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난이도를 좀 많이 높였고, 또 이게 1-2번에서 둘 다 하나는 평가 주체, 하나는 평가 대상이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1-2번에서 이 영어 제시문이 사용이 됐는데, 합격권에 들었던 학생이나 예비번호를 좀 앞부분에 받았던 학생들 대부분이 1-2번에 대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2-2번은 비교적 명확하게 수행을 했는데 1-2번이 매우 좀 난처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왜 수만이나 오르비 이런 데서 나오는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의 후기하고 사실은 합격권에 들어갔거나 합격을 한 학생들의 후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역시 뚜렷하게 체감이 되는 게 1-2번에 대한 얘기를 오전에 시험을 본 학생이나 오후에 시험을 본 학생이나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영어 제시문과 또 영어 제시문이 안고 있는 심리학적인 내용과의 어떤 독해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진행이 됐고,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제 2-2번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리 부분은 제가 어제 문제를 받자마자 풀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미적분은 좀 많이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저는 미적분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저는 사실 수리 논술 수업을 할 때 그 막 1차 방정식 풀 이런 걸 더 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교적 뭐 처음에는 뭐 클리어하기 쉽게 끝나겠다고 했는데, 저조차도 이제 나중에 구간 판정을 들어갔을 때는 약간 이 문제가 잠깐 뭘 의미하는 거지라는 게 전체 그림판이 좀 안 보여서
어디를 기준값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가지고 한 2, 3분 고민을 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풀려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통상적으로 제가 그렇게 조금 고민을 하거나 하는 문제들은 학생들의 그 답안 작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경희대학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한 5분, 7분 정도 만에 푼 문제는 학생들이 정답률이 한 50%씩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게 뭘 묻는 거지 하고 한 몇 분 고민을 한 문제는 정답률이 거의 20%대로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단 제가 전제를 드렸을 때 저는 미적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약간의 고민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일단은 수학을 좀 안 하겠다, 특히 미적분, 현대수학을 안 하겠다라는 학생들은 일단은 지원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100%의 확률로 출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출제되는 순간 이제 시험장에서 낮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거나 학생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영어 제시문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시면 이 생각보다 이 글의 분량이나 그 글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글에 쓸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각 1-1부터 2-1번 문제까지 다 600자 내외로 쓰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 답안을 풀기 위해서 답안에 그것을 쓰려고 하면 길게 쓰거나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영어 제시문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좀 자신 있게 답을 쓰려고 하는 것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출제자의 취지에 맞게끔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년에는 주로 다 이제 그 확률 통계 그리고 조건부 확률 쪽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미분적분이 나와서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점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지금 올해 이제 고3이 된 학생들부터 수능이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수1, 수2, 그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미분적분, 기하, 확률 통계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년 같으면 인문계 학생들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확률과 통계는 누구나 다 배우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가 선택 과목으로 빠지고 그리고 수1, 수2, 수2에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2에 미분적분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엄격한 의미에서 즉 취지를 따져봤을 때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유불리를 논술 전형에서 주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확통은 사실 연대 논술에서도 다루기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려면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미분과 적분은 수2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 과정 내에 있는 영역으로서 출제되기가 아주 좋고 또 하나는 원래 이 인문적인 내용에서 다룰 수 있는 수리적인 내용, 상용할 수 있는 수리적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분적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문계에 들어가면 어느 학과를 가든지 간에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 정리하는 것은 어느 학교나 다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확률과 통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미분적분은 어떠한 변화를 다루고 그 변화의 양상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경영학 이런 데서는 딱 말할 것도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인문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다루는 모델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미분과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범위를 대략적으로 확률 통계 외에도 미분적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금 수1에 들어있는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것도 활용한다면 이것이 얼마든지 인문사회적인 영역에서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까지 염두에 두시면 어떤 그 수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해 연세대 논술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전에 영어 제시문과 관련된 것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어떤 대학의 논술에서도 그 중요하지만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답안에 현출해내는 능력이 아주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논술은 기본적인 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 답안을 쓸 때나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능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이 텍스트 자체를 자기 것으로 충분히 숙지해서 그 다음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학교 논술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연세대 논술은 그런 측면에 조금 더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면성 혹은 그 다면사고적 인재를 뽑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에 비추어 봤을 때 항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연습들을 평소에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1대1 대응의 사고가 우리 학생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한번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세대는 그런 인재를 좋아하지가 않아요. 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파악했다라고 하면 혹시 다른 측면에는 뭔가 다른 얘기가 없을까? 다르게 볼 여지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입체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다면적 사고라고 할까요? 그러한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으로 사고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교 학습, 이제 정상적인 고교 수학 능력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또는 N수생들 또는 뭐 대학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연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일단 그날 와서 시험만 보겠다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기는 쉽지 않고요. 작년, 재작년 학생들이 다 SKK 대학, SEOGANG 대학 과잠 입은 사람들이 와서 다 자고 가더라 이런 얘기 아주 많이 해요. 그것은 이제 이 학교가 그걸 대비해서 다 장치를 달아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투의 미적 때문에 미적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 통계, 미적, 로그 함수는 이게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학 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영어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문으로 때려잡기, 물론 뭐 저는 국문으로 때려잡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요인이 시간 관리일 거예요. 학생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보면 이제 시간이 밀려서 2-2번에 도달을 했을 때 이게 이론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만에 풀리는 문제인데 110분을 난리를 치고 나면 10분 동안에는 머리가 그만큼은 돌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최소한 20분 이상 넉넉하게는 한 25분, 30분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작년 합격생 중에서는 2-1번까지 90분 만에 끝내고 2-2번을 했다, 30분을 두고 했다는 증언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논술에서 저는 항상 이제 리더십을 많이 강조하는데 주도적으로 시간 땡겨 쓰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도성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당일날 획득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스스로 좀 그런 난감한 문제에 다시 봉착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뭐 여기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는 대형 학원이라든지 뭐 강남의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좋은 논술 선생님과 좋은 수업을 하실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일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 이상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지금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영어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막 영어가 막 등급이 아주 낮은 상태로 방치를 하거나 해서는 이 제시문을 읽어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학교가 요구하는 만큼의 수학 능력을 닦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편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는 뭐 삼자 비교니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이 연대가 도대체 답이 뭐냐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고 답 동량하는 동량 거지들이 막
대치동에도 넘쳐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와서 다른 대학의 논술 문제하고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면 사고라고는 하지만 사실 A와 B의 딜레마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단선적인 것만 하지 않으면 아주 큰 무리는 없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보고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한 가지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개요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좀 아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요 작성에 굉장히 많이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요. 특히 연세대 문제처럼 전체 내 문제가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이렇게 꿰뚫어 내려가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앞에 있는 문제를 보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풀고 답 쓰고 한 문제 풀고 답 쓰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를 다 풀고 개요를 다 작성한 다음에 답안에 옮기는 것이 시간 관리에도 좋고 그리고 어떤 내용상으로도 흐름을 잘 만들어내는 데도 유용하다. 그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번 그러니까 1번 문제와 2번 문제 간의 그 원하는 바가 좀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1이나 1-2보다는 2번 2-1이나 2-2 즉 도표 해석과 그 수리적인 문제에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점 염두에 두어서 개요를 작성하고 답안을 작성할 때에도 시간 안배를 미리 해둬서 적절하게 내가 이것을 꼭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연습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혹시 학원을 선택하거나 고르실 때는 역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수리를 어느 정도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가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거는 수학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한 재작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수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서 연세대 합격증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